안녕하십니까. 청소년에 따른 소프트웨어 교육을 취준생에게는 올바른 취업의 방향과 특히 IT 분야의 직무 분석을 통해서 IT 분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갈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 박철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좀 많이 덥고 하는데 좀 찝찝하고 짜증나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그 땀방울만큼 좋은 결실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지금도 힘내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직무 분야는 임베디드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 중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를 여러분들과 한번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베디드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단어보다 조금 더 어려운 단어죠. 또 임베디드라니까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른 단어보다는 다른 IT에 관련된 단어보다는 조금 더 쉽게 들어보지 못하는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임베디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접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또 실습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 곳들도 그만큼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교육기관, 이러한 임베디드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교육의 수료자들이 나와서 다시 또 진출한다든지 아니면 임베디드에 관련되어 있는 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에서 우리가 양성되어 있는 그러한 대학 학사 출신의 또는 전문학사 출신의 학생들이 또 취준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다가가기 힘든 부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그 중에서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개가 있지만 그거를 제가 낱낱하게 좀 파헤쳐 볼 테니까 그 중에 또 하나의 여러분들 분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또 좋겠죠.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매번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임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곳에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미들웨어, 개발도구, 나노 운영체제 해가지고 정보기기 솔루션, 센서기기, 산업기기, 모바일기기 이렇게 4개의 큰 솔루션으로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DTV라든지 디지털 홈, 그다음에 자, 퍼스트 PC, 그다음에 모바일 폰,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텔레매틱, 그다음에 산업 컨트롤하는 산업 제어 시스템 이런 것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뭐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드웨어입니다. 그죠?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직무가 임베디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시스템화 시켜놓은 그러한 부분들이 임베디드 시스템이고요. 그러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뭘까요? 그렇죠. 임베디드를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직무들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직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이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 더 복잡하게, 근데 조금 더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왜 이렇게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표를 한 2가지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직종별 인력의 부족률입니다. 자, 이만큼 부족하다는 것이죠. 소프트웨어 기획에 관련된 부분들도 한 11% 정도, 구현은 8.3%, 품질 관리는 10.9%, 기타 지원이 한 20% 정도의 단위의 인력이 부족하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퍼센테이지인데요. 자, 임베디드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임베디드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직군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한다면 대기업들이 대부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LG나 이러한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그러한 대기업들이 대부분 임베디드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대기업을 준비하는, 즉 중소기업에서 임베디드 시스템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어렵게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베디드 시스템, 즉 인베디드에 관련된 직무로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 강소기업들이 이만큼의 또 이 인베디드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출사표를 막 던지고 있고 그만큼 또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을 찾아낸다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이나 아니면은 중견기업에도 충분히 여러분이 인베디드에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국내 인베디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의 추이, 즉 시장의 추이와 전망입니다. 즉 얼마만큼 발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이만큼 많이 부족하냐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214 밑에 보면은 우리가 한 억 달러이기 때문에 엄청나죠. 우리가 단위가 억 달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엄청납니다. 엄청난 그러한 이 시장의 그러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러한 인베디드에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구현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8%에서 20% 정도의 부족률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했을 때 여기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자, 그러면 어느 부분에 도전할 수 있는지 오늘은 그거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 그 다음에 인베드 소프트웨어 이 세 가지가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안에 우리가 또 다른 직무들이 막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산업 직군을 봤을 때 패키지 소프트웨어 산업, 인베드 소프트웨어 산업, IT 서비스 산업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지금 오늘 알아볼 거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직무가 들어가 있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산업이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고 거기 안에 무슨 직무들이 들어가 있는지 또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무엇이냐?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볼까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CPU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U도 하나의 일종이지만 그런 CPU 같은 내장되어 있는 산업용 또는 군사용 제어기기 또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가전기기 또는 자동 센서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 핵심 소프트웨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베디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은 미드웨어, 인베디드 기본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등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단어고요. 그 다음에 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시스템의 용도에 따라서 자, 경성 시스템 처리, 즉 빨리빨리 그리고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연성이나 경성으로 실시간 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또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오작동이라든지 작동기기 이건 너무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까지 즉 허용되지 않는 인베디드 시스템의 고도의 신뢰성을 요구하는 부분까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직무 부분, 산업 부분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량화,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전력, 많은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원의 효율적 관리, 자, 자원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쓸 곳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하드웨어에 최적화되어 있는 기술을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즉 하드웨어의 적절한 관리, 적절한 활용 이러한 부분들이 그 다음에 저용량, 저전력, 그래서 비용의 감축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서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이제 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은 기획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 8가지 정도로 제가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에서 나눈 것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분야, 즉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세부 직무들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가 기획 분야, 즉 제품 기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제품 기획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기획도 될 수 있지만은 하드웨어적인, 즉 하드웨어적인 기획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프로젝트 관리 분야입니다. 프로젝트 관리는 프로젝트 관리, 즉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을 기획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들기 위한 관리 부분, 일정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개발 관리라든지
일정 관리, 그다음에 자원 관리 이런 부분이 다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프로젝트 관리 부분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소프트웨어 품질 부분, 즉 소프트웨어 테스팅, 그다음에 품질 보증 관련된 부분까지 인베드 소프트웨어 관련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여러분들이 이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미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이 세 가지의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개발 직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서비스, 기술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 지원을 한다든지 이러한 기술 영업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영업 마케팅, 기술 영업 마케팅 이러한 부분들이 기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세부 직무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세부 직무들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은 이 세부 직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역량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크게 나눌 수 있는 산업군 중에서 IT 서비스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서비스냐 아니면 소프트웨어냐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 인베드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T 서비스 산업과 인베드 소프트 산업의 분류를 제가 시켜놨는데요. 자, 소프트웨어 패키지라든지 아니면 R&D라든지 생산, 유통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OS 솔루션 아니면은 DB 관련 솔루션들이 우리가 패키지에 관련되어 있는 인베드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산업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인베드 소프트 산업의 규모의 범위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산업이 어떻게 필요하느냐 아이디 창의력을 기반으로 연구 개발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인베드 소프트웨어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벤처 또는 소규모 창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이 그만큼 많이 가져오고 있지만 중견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이 그만큼 지금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이 소식이다. 또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벤처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창업 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즉 자동차 부품 또는 건설, 재료, 산업, 그다음에 산업 제어 제품 이런 부분들이 인베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각광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객 맞춤형 서비스 분야에서는요. 라이센스 및 제품 사용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드 소프트웨어의 사용권, 이런 걸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판매하고 R&D를 통해서 제품을 개발한다. 즉 하드웨어적인 제품을 개발한다는 것이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개발을 하겠지만요. 자, 그다음에 핵심 역량, 즉 특정 영역의 IT 기술에 집중한다. 즉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전자공학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부분들, 그렇죠.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과 소프트웨어 부분들에 충분히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 보안, DB 여러 개 융합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전문업체로 그러한 융합적인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전문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러한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게 인베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객과 장기 전략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 개발, 상품의 개발이라든지 라이센스를 판매한다 했잖아요. 그걸 유통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기능이라든지 성능 등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자들과 고객과 파트너십이 장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번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그거를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펌웨어들을 또 탑재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면 새롭게 제품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봐서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인베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나눠본다면 특징은 자, 종전의 하드웨어 제어에서 부가기능 제어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 측면을 봤을 때는 자, 패키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만 개발하는데 인베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함께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베드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도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회로라든지 전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 세팅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들이 필요하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여러분 뭡니까? 그렇죠. OS를 구동시킬 수 있는, 즉 OS를 우리가 탑재시킬 수 있는 그러한 탑재시킬 때 사용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들.
그러한 것들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 사용자 측면에서는요. 우리가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하드에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인베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저장하면 롬에 저장합니다. 자, 롬이라는 그러한 단어는 생소하시겠지만 이거는 기억 장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인보드에 들어가 있는 기억 장소의 하나인데 여러분 생각했을 때 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저장한다. 하드는 여러분들 아시죠? 하드디스크는. 그래서 롬도 마찬가지로 저장 공간이 하나인데 여기에 저장이 된다는 것이죠.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체도 당연히 롬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징을 정의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으로 정의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가져가는 게 아까 제가 8가지 중에서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간 중에서 9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제품 기획입니다. 자, 제품 기획은 직무 계획 부분의 구상, 그다음에 분석, 그다음에 변환, 요구 사항들의 체계화를 시키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이러한 부분들을 가능성을 검증하게 되죠.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 그죠?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검증해야 되겠죠. 이게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수요조사 돼야 되고요. 조사본부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는지 없는지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품 기획 직무가 하는 역할이다. 그리고 사전 전략 수립이라든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짜는 게 제품 기획을 하는 직무의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요 업무는 무엇이냐? 제품 기술의 분석이라든지 제품 시장의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즉 제품 기술 분석은 경쟁 제품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이 경쟁 제품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뭔가를 더 엎어볼 것이냐 아니면 아예 따로 만들어 볼 것이냐. 즉 경쟁 제품을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또 제품 기획하는 이 직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차이를 조사하거나 아니면 비교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업데이트시키고 그죠? 저 좋은 걸 만들어야 되겠죠. 상대방과 똑같은 걸 만들어내면은 우리가 법정 분쟁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야 고객들이 많이 찾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라든지 그런 것들 비교를 해서 보여주고 또 다른 경쟁 제품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더 많은,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해야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시장 분석.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팔기 힘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경쟁 제품이나 대체 제품들이 있는지 이러한 시장들이 있는지 없는지 꼭 분류를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정보 수집 꼭 해봐야 되겠죠. 자, 서울이라는 국내에서만 판매가 되느냐 아니면 서울 경기에서만 판매가 되느냐 아니면 전국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뭐 바다가 있는 그러한 지방에서 판매가 되느냐 아니면 산만이 있는 그러한 지방에서 판매가 되느냐 다 다르겠죠. 그래서 정보 수집과 제품 기획 활용 부분에서도 충분한 이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우리가 제품 기획이 가져가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학력 수준은 대졸 그리고 전산, 산업공학, 경영을 하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리고 2년 미만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지식들은 시장 조사할 수 있는 분석 또는 통계 분석, 인베드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거는 통계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통계를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뭐 교양으로는 아니면은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교육을 배우시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증 분석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산업공학적인 부분이긴 한데 산업 분석이 하겠지만 실증 분석을 많이 해보시는 게 그러한 통계적인 부분들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분석 도구의 사용, 제품의 기획, 프로세서를 관리하는 부분들, 즉 나는 뭐 프로젝트 할 때는 이러한 프로젝트 관리를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품의 재료들이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뛰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오겠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스펙들, 즉 제품의 스펙들을 내가 골라서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이걸 가져와서 프로젝트 진행에 우리가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보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필요한 지식이고 스킬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업, 시장의 트렌드 마크들, 트렌드의 분석력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당연합니다. 기획 파트는요. 기획 파트의 우리가 생명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죠? 대화가 안 통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혼자 기획하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 뚝뚝딱 만들면 되니까요. 그런데 기획 파트에서 혼자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즉 2명만 모여도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획 파트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든가 아니면 자신의 의견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나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스킬들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품 기획에서는 당연히 필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여기에 직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의 직무는 뭐가 있느냐? 자, 고객 환경과 제품에 관련되어 있는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하드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즉 지금 여기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단어들이 뭐가 있습니까? 시스템, 그리고 하드웨어죠. 그래서 하드웨어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을 관리하고 개발하고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부분들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개발의 주요 업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설계, 개발까지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기술 지원, 보급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죠. 자, 말 그대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해시키고 적응하고 깔아주고, 그죠? 그다음에 이 깔아준 것들을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교육해주고, 그다음에 기술 지원해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 요구 자격 조건은 학력 조건은 자 초대도 즉 전문대 이상이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 분야는 전산, 정보 처리 관련 분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험 기간은 신입이나 1년 미만의 친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즉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에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신입으로 충분히 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전산적인 스킬, 즉 프로그래밍 스킬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산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 스킬도 있죠. 이런 것들을 익히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기본적입니다. 우리가 IT를 어디에 들어가든 간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키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나는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다른 건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그건 좀 억지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력,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알고리즘,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EME 적용, 당연히 또 나오네요.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이해력, 그다음에 개발 도구 사용법, 자 이클립스라든지 SDK를 깔아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러한 개발 도구라든지, 그다음에 기술 문서 작성, 문서 작성한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테스팅 도구의 사용 방법, UML 작성법. 자,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나는 개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거를 개발해놓고 누군가에게 또 클라이언트 아니면은 옆에 동료 아니면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관리자한테 넘겨주기 위해서는 사용법이라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문서 작성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이해라든지 프로젝트 관리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은 직무는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자의 설계에 따라서 앞에 있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구동시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베드 시스템을 구동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인베드 시스템이 구동이 되고 나서 거기 위에 탑재할 수 있는, 즉 이 인베드 시스템을 응용을 해서 위에서 응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자의 설계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든지 특정 영역의 업무, 기능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UI, 일정 관리, 그다음에 게임 등의 설계, 구현 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주요 업무들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은 당연하겠죠. 즉 응용체제 활용한다든지 운영체제를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응용 영역의 구현과 적용, 그다음에 자 개발 환경의 구축, 테스팅,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는 부분들이 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지원과 보급, 즉 사용자의 가이드를 작성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직군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업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기초 요구 조건은 앞에서 봤던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비슷합니다. 그죠? 초대도 이상의,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는 게 있었죠. 프로그램 원론적인 부분들, 우리 스킬 부분이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을 갖춘
전산, 정보 처리 관련돼 있는 직군이면 좋겠다. 그리고 경험 기간은 신입이라든지 아니면은 1년 미만 친구들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요 지식은 프로그램 원론적인 부분들, 테스팅 도구 사용법, 테스팅 체크 방법들, 그리고 인베디드 운영체에 대한 이해, 그죠? 그다음에 개발 환경 세팅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라든지 커뮤니케이션, 협상할 수 있는 그러한 스킬들이라든지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5번째입니다. 자, 5번째로 우리가 미드레어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자, 미드레어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경우에는 개발 영역의 기술 스펙 그리고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들이 필요해요. 미드레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는 가운데, 그죠? 가운데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미드레어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버를 우리가 만들어낼 때도 미드레어 부분들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드레어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개발이 돼야 되는데요. 멀티미디어나 네트워크,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보안, 특정한 기능, 즉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일 서버라든지 프린트 서버라든지 웹 서버라든지 뭐 이러한 서버들의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러한 특정 영역에 관련돼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하는 게 미드레어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미드레어 소프트웨어 개발의 주요 업무들은 당연히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미드레어 소프트웨어 개발이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프로그래밍적인 부분들, 기술 스펙의 이해 및 적용, 그리고 디버깅, 그다음에 테스팅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가져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 매뉴얼 당연합니다. 개발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개발은 무조건 개발의 제품에 관련돼 있는 매뉴얼을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 얘기했죠. 그래서 운영 매뉴얼을 작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드레어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도 당연히 소프트웨어 개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하고 그렇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학력 수준은 자 전문대 초대도 이상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공 분야는 전산, 정보 처리 관련된 분야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입이나 1년 미만의 친구들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진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필요 스킬들이 조금 다르죠. 다른 부분보다. 구현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적인 부분들, 즉 C나 C++이나 아니면 자바에 관련돼 있는, 즉 객체지향적인 언어에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기술 스펙들을 충분히 익히고, 그다음에 사용법이라든지 개발 환경 세팅, 그리고 인베드 운영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개발 환경 세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개발 환경 세팅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쉽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쉽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쉬워요. 그런데 놓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또 매뉴얼대로 계속 하면 되는데, 이 매뉴얼대로 하는 것은 기본적인 부분이죠.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IT가 그만큼 기본적인 것만 해가지고 되느냐? 아니죠. 각 이기종만의 아니면은 각 프로그램만의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주려면은 또다시 깔아줘야 되는 그러한 개발 세팅 분야가 있다는 것이죠. 즉 윈도우에서만 돌아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을까 하면은 리눅스에서만 돌아가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는 세팅 부분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자, 소프트웨어 테스팅 부분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테스팅 부분은 신입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QA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시스템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다른 테스팅 분야보다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하드웨어 테스팅이 들어간다라는 게 조금 다른 부분들이죠. 그래서 테스팅 도구와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기획, 설계, 그다음에 관리, 수행까지 하고 있는 직무가 소프트웨어 테스팅, 즉 인베드 소프트웨어에 관련 부분의 소프트웨어 테스팅 직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요 업무는 딱 한 가지입니다. 테스팅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테스팅을 잘 해가지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만 파악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스팅 도구의 사용이라든지 인수 검수 테스팅, 그래서 이거를 넘기는데 충분히 가능하냐, 검수할 가능하냐 이런 테스팅, 아니면 부하 장애 테스팅, 당연히 에러의 체크들은 당연히 하기 때문에
부하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장애가 생긴다든지 이러한 정기적인 부분들, 즉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테스팅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시나리오 추출, 테스팅, 스크립트 구성까지 하는 게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테스팅 부분은 신입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많이 뽑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특히 인문대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에서도 아까 많은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었죠. 통계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많이 뽑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학력 수준은 마찬가지로 초대졸 이상이 될 것 같고요. 전공 분야는 전산이라든지 정보처리 또는 경영정보, 그다음에 산업정형, 뭐 이런 산업정보, 산업공형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입, 그다음에 1년 미만의 친구들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지원해 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테스팅 관련되어 있는 필요 스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요. 교육기관에 가셔서 배우는 게 좋긴 한데 여러분이 직접 스킬, 이 프로그램적인 부분들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학교에서나 아니면은 또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아, 이렇게 테스팅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부터 해서 문서로 작성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케이스 스크립트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스팅 도구, 즉 엑스 유닛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소프트웨어 테스팅 방법들을 한번 익혀보는 거죠. 책으로 익히든 아니면 실습적인 부분에 익히든 간에 익혀보시는 게 우리가 소프트웨어 테스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 테스팅 스킬이라든지 설계 요소별 테스팅, 부하 테스팅, 여러 가지 테스팅 분야에 대한 다박한 지식들, 이거 있으면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나 커뮤니케이션, 협약, 협상, 이러한 스킬들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테스팅 부분에 인베드 소프트웨어만 관련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테스팅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생각했을 때는 필요 지식은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품질 보증입니다. 자, 품질 보증은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요. 시스템과 프로그램 같은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유지, 그 다음에 품질 계획 수립, 그리고 목표 및 관리 항목을 지정한다든지 그래서 만들어냈던 제품에 대한 품질을 우리가 보증을 하려면 테스팅해야 되겠죠. 그래서 테스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오는 과정을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품질을 보증한다는 내용은 뭐냐면 품질을 보증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사용이 된다. 우리가 보증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책임은 보증하는 업체, 즉 판매하는 사람은 다 가겠지만 그만큼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책임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품질 보증 업체들은 우리가 품질 계획을 분명히 수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라든지 관리 항목들을 지정을 해서 이 항목대로 제대로 돼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는 그러한 직무가 품질 보증 직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보증 직무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에서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산업공학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산업공학을 전공했던 학생들은 도전해 볼만 합니다. 그 다음에 품질 확보의 방법, 절차, 표준 이러한 선정 및 관리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 보증의 직무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주요 업무들을 한번 볼까요? 주요 업무들은 당연히 품질 관리입니다. 즉 기업 내 외부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즉 이러한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는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품질을 보증하기도 하지만 품질을 가지고 이걸 향상시킬 방법도 제시를 해준다는 것이죠. 품질 관리의 표준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표준화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화 관리 지원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표준화를 관리하는 부분, 체제를 만들어 놨으면 이걸 유지하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또다시 제품을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관리 부분이겠죠. 그래서 표준화 관리 부분까지 품질 보증에서 품질 보증 직무에서 하는 업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 요구 작전 조건은 대졸 이상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산, 산업경영, 그 다음에 경영, 그래서 산업공학이라든지 산업경영이라든지 이런 곳에 전공을 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품질 보증 파트로 들어간 친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또 컨설팅했던 그 친구 중에는 품질 보증 쪽으로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이제 산업공학적인 곳에 이제 그 적을 두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 관련되어 있는 부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뭘 또 배웠냐면
IT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까지 같이 배워서 이 세 가지의 로테이션을 잘 버무려서 중간 부분에 있는 부분으로 가서 품질 보증 파트에 관련되어 있는 직업을 갖게 됐죠. 그 IT를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도중에 이제 취업이 돼가지고 나가긴 했지만 충분히 자기가 어필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왜 했는지 그래서 지금은 품질 보증 파트에서 잘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산업공학이라든지 아니면은 IT에 관련된 직군이라면 IT 관련되어 있는 전공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그 친구처럼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까 생각이 들고 취업도 가능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품질 보증에 필요 지식, 스킬 등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즉 주요 기술 영역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 방법론. 자, 소프트웨어의 공학의 방법론 쪽인 보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이 다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품질 추적 방법이라든지 표준화 체계 구축 방법론이라든지 그래서 프로젝트 구축론 아니면 프로젝트 진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유지하고 그 다음에 또 보수하고 또다시 업데이트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사이클이 있겠죠.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이해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능력,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 다음에 협업 능력, 협상 능력 다 같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왜? 품질 보증하기도 당연히 클라이언트하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은 다른 부서하고 얘기하더라도 사람 대 사람,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당연히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협상과 그 다음에 보증, 그 다음에 설득 등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 자, 기술 지원 파트입니다. 자, 기술 지원 파트는 여기 나온 것처럼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장애 처리예요. 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와 같이 간다 했죠? 당연히 하드웨어와 같이 간다 했죠? 그래서 뭐가 많을 수 있겠어요? 고장입니다. 고장. 그래서 기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장이 되고요. 노후화가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고쳐야 되고요. 때가 되면은 교체가 해줘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계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죠? 우리가 안에 이제 많이 그 보강을 해줘야 되고 하는 것처럼 기계도 계속 넘어가면 노후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장도 나고요. 그러면 그거를 고쳐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술 지원 파트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장애 처리. 자, 그럼 장애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시스템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적인 부분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지식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고객 요청 시 기술 지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누군가 전화해가지고 자 고객센터 전화해가지고 저기 우리 TV가 고장났어요. 와주세요. 그러면 누가 옵니까? 기사들이 오시죠. 그게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술 지원 파트들의 기사님들입니다. 즉 고객 요청에 대한 기술 지원, 즉 고쳐주러 오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고쳐지지 못하면은 가져가셔가지고 출장 수리도 해주시고 아니면은 가져오셔가지고 대리로 또 가져오시는 아니면 아예 뭐 교체를 하고 아니면 아예 또 재판매해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들이 기술 지원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당연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죠. 소프트웨어는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장애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고 버그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한 번에 소프트웨어를 딱 만들고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버그들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러한 버그들은 현 시점에서 누군가의 공격이라든지 아니 보안적 요소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공격이 아니면은 누군가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걸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기 점검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정기 점검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기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모든 시스템들이 인베디드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이 최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하드웨어만 최적이 되고 소프트웨어는 그냥 돌아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생각해 볼까요? 자, 자동차는 최신형이에요. 자, 자동차 최신형인데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운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다 알아서 해줄까요? 무인 자동차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원래 자동차라면 당연히 운전 지식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앉아서 그 자동차를 운전을 해야지만이 그만큼의 최적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최적화에 관련된 부분들, 즉
소프트웨어 관련된 인베드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기술 지원 파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요 업무들을 찾아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시스템 운영 관리, 두 번째는 하드웨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사용된 도구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은 서비스 목록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제 관리, 그리고 회복 관리, 그다음에 시스템 가용성, 이걸 또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재해 대책, 또 다른 이런 같은 또 다른 재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매뉴얼을 시키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하드웨어 아키텍트 이후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이외, 그다음에 활용, 그다음에 제품의 관리, 이 부분들이 기술 지원 파트의 주요 업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 지원 파트는 이렇게 학력 수준은 대졸, 그다음에 전산, 산업공학, 경영 파트면 좋을 것 같고요. 경험은 신입이나 2년 미만의 부분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필요 지식 스킬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여기도 얘기했지만은 자, 기술 자료, 소스 자료는 이해하게 됐죠. 매뉴얼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매뉴얼을 만들게 되겠죠. 그거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단어를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 단어를 모르면 해석도 안 되죠.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적인 부분들, IT적인 단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기술 파트 지원이 전혀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문제 해결 방법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요 컴포넌트의 영역 내에 그다음에 외부적인 환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내부가 안 좋은지 외부가 안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드웨어 아키텍처에 관련되어 있는 활용 부분들, 구조적인 부분들의 활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제품의 관리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스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협상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러한 스킬들이 분명히 필요한다는 것이죠. 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지금까지 프로젝트 관리 부분만 뺐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부분을 뺐어요. 왜냐하면 그 두 군데는 신입이나 아니면은 2년차 미만에, 그러니까 지금 취준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5년차 이상의 아니면 7년차 이상의 경력자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뺐고요. 다른 부분들만 가지고 지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지금 인베드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직군들, 그 세부 직군들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직군들에 대해서도 또 세부적으로 제가 또 얘기하는 시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때 또 만나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자, 오늘도 한 기업을 그리고 한 실무자를 제가 직접 찾아가서 직접 또 만나보고 또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그 실무자들이 원하는 인재, 그리고 내 후배 아니면 내 후임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 사람이 누구면 좋겠다라고 이 정보들을 제가 낱낱이 캐왔어요. 그래서 진솔한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의 IT 기업과 직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KTM 엔지니어링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베드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인베드 소프트웨어에 관련해서 거기에 관련해서 직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이 기업과 그 다음에 그 직무를 하고 있는 개발팀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자, 갔던 곳은요, KTM 엔지니어링 기업이고요. 그리고 개발팀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팀장을 만나봤고요. 자, 오늘의 인터뷰 대상은요, 부서는 개발팀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장이고요. 직급은 과장이고요. 지금 성명은 정성환 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KTM의 엔지니어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로건이죠. 이제 로고죠. 회사 로고고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통해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뒤쪽 부분에 그 내용을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KTM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식으로 신입공채가 이루어지느냐라고 얘기했던 부분 중에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즉, 중소기업의 특성상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공채 사이트 이용해서 수시로 우리가 채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시 채용 방법이기 때문에 상시 채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때나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채용 사이트에 아무것도 안 뜹니다. 근데 상시 채용만 넣었어요. 그러면 이거 언제 지원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상시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인사 담당자들 아니면은 개발 담당자들 아니면은 이렇게 좀 큰 업체들은 인사 담당이 있겠지만 인사 담당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알아봐서 필요하다, TO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채용이 되겠죠. 이러한 채용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회사의 역할이었고요. 그 다음에 직급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사원 2년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 3년, 그 다음에 과장 5년, 그 다음에 차장, 부장, 이사의 진급으로 이렇게 높여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988년도에 이렇게 이 기업이 일어났기 때문에 엄청난 또 한 20년 연에 이제 그 기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저 기간은 이제 지켜지는 거는 지켜지겠지만 또 다른 뭐가 있냐면 인사고과, 그죠? 인사평가에 의한 부분들이 들어간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빨리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만큼 늦게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신입연구원의 기본 연봉은 얼마나 되시냐? 자, 2,800에서 3,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일단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정보가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찾아봤더니 한 2,800에서 3,000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000만 원 더 초반이면 우리가 여기 기본 연봉이다, 신입들의 기본 연봉이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무에서는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정성원 과장 같은 경우에는 회전 설비의 진동을 측정해서 이 기업의 엔지니어링 부분이잖아요. 인베디드 엔지니어링 부분이기 때문에 시스템 엔지니어링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느냐? 진동을 측정하고 그 고정 상태를 미리 감지해서 사용자들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바탕에 해서 철도 관련돼 있는 연구과제들을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KTX라든지 뭐 SRT라든지 여러 개, 그다음에 무궁화호라든지 뭐 새마을호라든지 철도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즉 또 지하철도 있겠죠. 국철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광역철도까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경기 일대나 아니면은 충남 일대까지 지금 지하철이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요. 원하면 미래면 또 밑에 지방, 전라도나 아니면 여기 경상도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되냐면 이렇게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도 관련돼 있는 지금은 철도 관련돼 있는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진동 센서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개발 자기 후임으로 들어오고 싶다 하시면은 철도 관련돼 있는 부분을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쉽게 또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팁을 하나 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 부서에서 필요한 신입의 역량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자, 프로그램 개발 능력은 기본이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죠? 기본적인 것은 꼭 갖추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즉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이해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프로젝트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분명히 가져가는 데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개발 능력은 기본이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센서나 기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있으면 좋겠다. 자, 센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IoT, 즉 사물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러한 교육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사물 인터넷 관련된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식을 가져간다면 센서 부분에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기계적인 부분에 충분히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센서 또는 이러한 하드적인 부분에 연계가 필수라는 거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부분까지 얘기한다 보면 당연히 업무 수행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즉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어필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자, 실무 면접 때 지원자 평가에 정형화된 툴이 있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자,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양한 경험을 해본 사람이면 좋겠다. 즉
아직 개발회사에 지금 개발 파트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 있다가 이제 개발 파트로 다시 나와서 이렇게 연구과제를 하다 보니까 다시 나와서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형화된 룰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만약에 실무 강령으로 자기가 나가야 된다 하면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다양한 경험을 해봤느냐, 프로젝트 경험이 당연히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프로젝트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비유하자면 잡캐라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본 친구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자, 실무 면접 시 어떤 사람이 반드시 떨어지느냐, 이게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러한 질문이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지원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은요, 전공이 이 사람이 왜 지원을 했지? 라고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채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공에 대한 지식이 약한 사람이라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면 전공을 꼭 해야 되느냐, 기계학 전공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전산학 전공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자공학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프로젝트를 해봤느냐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교육을 받았느냐라는 그러한 교육적인 경험이라든지, 그죠? 사설 교육기관이 아니면은 국가 공인 교육기관에 가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배웠는지, 이러한 경험들을 통틀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펙이 화려하고 성적도 높아요. 그런데 막상 전공관이어 직무를 하게 되면은 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면접관으로 많이 들어가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좋아요. 스펙도 좋고 학점도 4점대 넘고요. 4점 한 2, 3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영어 실력도 꽤 높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경험했습니다.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고 해외 활동도 많이 다니고 해외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고 해외 연수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자기 전공을 모릅니다. 자기 전공에 대한 스킬을 물어봤더니 그거는 대답을 못해요. 그건 맞짱 꽝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친구들이 많다는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팀 프로젝트 했던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IT 기업에서는요, 여기 기업뿐만 아니라 IT 기업에서는 팀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에서 저는 프로젝트 경험이 없는데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공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 수업만 듣더라도 팀 프로젝트 나와요. 아니면 개인 프로젝트 나오잖아요. 그러한 프로젝트에서 내가 어떠한 스킬을 가지고 어떠한 언어를 가지고 제가 이러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다른 부분까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부분은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친구가 개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것까지 질문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했지만 전공에 대한 지식 아니면 프로젝트 경험 분명히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거는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입 채용 시 인성과 직무 우선순위를 한다면 여기도 두자면 인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개발 파트에서는요, 열심히 하는 성실한 친구들은 부족해도 노력해도 금방 따라올 수 있다. 하지만 조직 문화를 모르는 친구들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자, 하연부서에서 필요한 신입의 마음가짐, 밥값하자는 게죠. 밥값을 했으면 좋겠다. 즉 유역적인이든 무역적인이든 회사에 몸담고 있으면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면 된다. 그래서 밥값하자. 아주 슬로건은 괜찮죠. 밥값하자. 자, 그 다음에 지원자들이 했으면 프로젝트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IoT입니다. 그죠? 일반적인 프로그램 전공자가 외부 기기에 대해서 센서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IoT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하면 좋겠다. 이러한 경우라면 유비쿼터스나 이런 맥락에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을 하는 방향을 못 정했으면 IoT 프로그래밍 같은 IoT 프로그래밍 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라는 단어를 줬습니다. 그 정 과장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런 얘기예요. Why. 왜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되뇌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얘기해 본다면 많은 경험을 해보시고 많은 궁금증을 가져보세요. 즉, 저건 왜 저런 형태로 존재할까? 아니면 저건 왜 이런 시스템을 구현해야 할까?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원리를 파악하기 때문에
방법을 파악하는 것보다 원리를 파악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얘기해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어느 구석에 가서라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한 기업과 또 한 실무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진솔한 부분을 전달해 드렸어요. 어떠십니까? 엔지니어링 부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인베디드 엔지니어링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